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보통 야담이라 하면 벼락을 맞고 운명이 바뀐다느니, 도술 부리는 도사가 나타난다느니 하는 기이한 사연들을 떠올리실 테지만,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좀 다릅니다. 대신에 고된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한 농부의 딸과 세상에 등을 돌린 젊은 선비가 엮어낸 조용하지만 단단한 이야기지요. 사람 인연이란 것이 참으로 묘해서 메마른 땅에 담비 내리듯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는 법이랍니다. 그 해 여름은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남쪽 끝자락 작은 산골 마을은 몇 달째 비구경을 못해온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었지요. 하늘은 어찌나 무심한지 쨍쨍 내리쬐는 또해약볕 아래 곡식들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누렇게 타들어갔답니다. 샘물마저 말라붙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엔 깊은 수심이 가득했고 아이들 울음소리마저 잦아들었지요. 희망이란 것이 마치 저 말라버린 냇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팍팍한 마을에 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거친 무명 치마 저고리 차림에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 야무지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인 아이였지요. 봄인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밭되기 면마지기가 전부였고, 그나마도 몇 해 전부터 아버지가 시름시름 알아누우시면서 집안 살림은 오롯이 보미와 홀어머니의 가녀린 어깨에 매달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보미는 여느 계집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들과 산을 뛰어다니며 자란 탓인지 겉보기와 달리 속은 아주 단단하고 씩씩했지요. 새벽녘 별빛을 받으며 일어나 소죽을 쓰고 동이 트기도 전에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뭄든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일구려 애썼고 점심때가 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 약시중을 들었지요. 저녁에는 어머니를 도와 길쌈을 하며 밤늦도록 등잔불 앞을 지키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손마디는 투박하게 굵어졌고 어깨는 늘 묵직하게 아파왔지만 보미는 좀처럼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초여름이었을까요? 이 조용하기만 하던 마을에 불쑥 낯선 이방인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젊은 선비였는데 이름은 최성경이라 했지요. 멀끔한 생김새와 달리 행사액은 몹시 남루했고 얼굴에는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때 한양에서도 알아주던 양반가의 자제였으나 부친이 예기치 않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게 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과거 시험마저 연이어 낙방하자 선경은 깊은 좌절감과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었지요. 결국 모든 것을 등지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이 외딴 시골 마을로 숨어들 듯 내려와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폐가 한 채의 거처를 정한 것이랍니다. 선경은 그 후로 두문불출했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도 밖에 나오는 법이 드물었고 어쩌다 양식을 구하러 저작거리에 나타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땅만 보고 걸었지요. 그는 누구와도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낡은 책 몇 권을 뒤적이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빛 속에는 꺾여버린 자존심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회한, 그리고 깊은 염세주의만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보며 미친 선비라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딱한 양반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다가가 말을 걸거나 그의 사정을 캐묻지는 않았지요. 그저 멀찍이서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경 역시 그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더욱 깊은 자신만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역이었지요. 보미는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많아 평소보다 늦게까지 밭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마른 감자 줄기라도 걷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땅거미가 짙게 내려앉아 사방이 제법 어둑해졌을 무렵 보미는 허리를 두드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좁고 울퉁불퉁한 밭두렁 길을 걷던 중 바로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순간 덜컥 겁이 난 보미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려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중심을 잃고 넘어진 보미는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지요. 욱신거리는 통증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하필이면 인적도 드문 외땅일이라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꼼짝없이 밤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싶어 막막해지던 바로 그때였지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낮에 저작거리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 세상 등진 선비 최선경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저녁 산책이라도 나섰던 모양입니다. 선경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아파하는 보미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지요. 본래 남의 일에 나서길 꺼리는 성격인데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발목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처녀를 보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선경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다가가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아가씨? 많이 다치신 게요? 보미는 낯선 사내,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선비의 등장에 놀라 잠시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염려를 읽고는 이내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 예. 발목을 좀 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통증 때문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없이 쭈그리고 앉아 보미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붉게 부어오른 것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새 더 심해질 터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양반 체면의 여인을, 그것도 미천한 농부의 딸을 업고 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사람의 도리로서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 따위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등을 돌려 보미에게 말했지요. 어피시오. 보다시피 길이 험하고 어두우니 혼자 가기는 무리일 듯하오. 집까지 데려다 드리리다. 그의 행동은 투박하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망설임 끝에 내린 따뜻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미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폐를 끼칠 수는... 하지만 이내 절뚝거리며 일어서려다 비명을 지르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지요. 도저히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보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선경의 등에 조심스럽게 엎였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지만 그의 생각보다 넓고 단단한 등이 의외로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선경 역시 등에 느껴지는 여인의 부드러운 무게와 은은한 풀냄새의 어색함을 느꼈지만 묵묵히 앞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마저 희미한 어두운 시골길을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감도는 동안 등 뒤에서 보미의 작은 숨소리와 그녀를 업고 걷는 선경의 거친 숨소리만이 밤 공기를 갈랐지요. 얼마쯤 걸었을까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보미였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리 깊은 시골까지 오셨는지 여쭈어도 되겠는지요? 그녀는 등에 엎인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치부와 같은 이야기를 낯선 처녀에게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 외에 다른 뜻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시름을 잠시 잊고 조용히 책이나 보며 쉬고 싶어 내려왔소. 그러셨군요. 비록 저희 마을이 가난하고 누추하기는 하나 산수가 좋고 인심 많은 글이 나쁘지 않답니다. 지내시는 동안 혹여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보미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듯 물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소이다. 그저 조용히 지낼 뿐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보민의 오두막에 도착할 때까지 간간히 이어졌습니다. 보민은 선경에게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와 농사 짓는 어려움, 그리고 가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의 사정을 꾸밈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선경은 묵묵히 들으며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 어린 처녀에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글자를 몰랐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웠지만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봄이 역시 대화를 나누면서 선경이 단순히 세상에 등을 돌린 염세주의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학식과 함께 세상에 대한 고민과 아픔이 느껴졌지요. 왠지 모르게 그가 딱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보민의 오두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봄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쳐나왔지요. 봄이가 다리를 다쳐 엎혀온 것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 선경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선경은 조용히 예를 갖추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봄이가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시원한 샘물 한 바가지를 떠 와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변변찮지만 목이라도 축이고 가십시오. 선경은 사양하지 않고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먼 길을 걸어오느라 타는 듯했던 그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처음으로 봄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등잔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땀과 흙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풋풋하고 싱그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크고 맑은 눈망울에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을 듯한 강인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경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어떤 감정이 자신의 메마른 가슴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온기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봄이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선경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봄이의 채취와 그녀의 맑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봄이네 가족에게 닥친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르지요. 마을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박영감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아전이라는
하찮은 벼슬을 등에 업고 가뜩이나 가뭄으로 힘든 농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트집을 잡아 고리대금을 물리며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었답니다. 그의 횡포에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높아갔지만 누구 하나 감히 맞서지 못했지요. 특히 박영감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보민의 얼마 안 되는 논밭에 꽂혀 있었습니다. 보민의 땅은 비록 척박했지만 마을 입구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박영감이 탐내던 땅이었습니다. 그는 보미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집안의 기둥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보미 애비. 올해는 흉년이니 자네 형편도 딱할 터. 갚기 어려운 빚 대신에 저 길가 밭되기라도 내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가 후하게 쳐주지. 박영감은 인심 쓰는 척하며 보미 아버지를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영감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이 땅마저 없으면 저희 식구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면. 보미 아버지가 쇠약한 목소리로 눈물겹게 애원했지만 박영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보미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빚을 만들어내거나 소장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받으려 했지요. 심지어 그는 흑심을 품고 보미에게까지 접근했습니다. 허허, 내 아비 빚이 정 걱정되거든 네가 대신 갚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는 기름진 손으로 보미의 어깨를 툭 치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늙은이 수청이라도 들면 네 아비 빚쯤이야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고. 보미는 치욕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차마 아버지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도끼 오른 눈으로 박영감을 쏘아볼 뿐이었지요. 박영감은 그런 보미의 당찬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계집, 반드시 내 손으로 콧대를 꺾어놓고 말 테다. 그는 더욱 악랄한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박영감의 보복이 두려워 보민의 가족을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보민의 가족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차마 내색할 수는 없었지만 보민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박영감의 그 음흉한 눈빛과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분노와 서름의 베개싯을 적시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속절없이 빼앗기고 아버지마저 저 더러운 늙은이의 손에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어느 날 밤, 보미는 흐르는 눈물을 딱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지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땅을, 우리 가족의 목숨과 같은 이 땅을 저 더러운 늙은이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만 한다. 그녀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비록 힘없는 계집아이의 몸이지만 그녀 안에는 조상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농부의 끈질긴 생명력과 가족을 지키려는 강한 모성애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박영감의 탐욕스러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성영은 여전히 폐가에 칩거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지만 귀가 있어 어찌 마을의 소문을 아주 모르겠습니까? 박영감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특히 보민의 가족이 겪는 고초는 그의 귀에도 심심찮게 들려왔지요. 그는 가끔 양식을 구하러 나섰다가 멀리서 보미가 홀로 바치를 하는 모습이나 박영감의 하수인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힘없는 처녀였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 맑고 강인한 눈빛은 선경의 뇌리에 깊이 박혔지요. 그녀의 모습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여 숨어버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양반으로서 마땅히 배워왔던 도리, 즉 약자를 돕고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지만 선뜻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선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분만 잡던 내가 저 포악한 자들을 어찌 상대한단 말인가? 괜히 나섰다가 나마저 해를 입으면 그뿐이지. 이런 비겁한 생각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등잔불 앞에 앉아 책을 펼치면 글자 대신 보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죄어왔지요. 선경은 깊은 내적 갈등 속에서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비겁한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초라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작은 용기라도 내어볼 것인가? 그의 번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뾰족한 방도를 찾지 못해 애태우던 보미는 결국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또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점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점이 할머니는 90살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정신 많은 젊은이 못지않게 또렷했지요. 젊은 시절 온갖 풍파를 다 겪어서인지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보미는 점이 할머니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간의 사정을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박영감의 횡포와 아버지의 병세, 그리고 자신의 막막한 심정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지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점이 할머니는 긴 담뱃대를 입에 물고 연기를 한 모금 길게 내뿜더니 주름진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가, 우는 소리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독한 놈을 잡으려면 너도 독해져야 하는 법이지. 하지만 할머니, 저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걸요. 저 같은 계집애가 어찌 그 사람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쯧쯧, 힘으로만 맞서려 하니 그리 답답한 게지. 잘 들어라. 구렁이를 잡으려면 구렁이가 다니는 길목을 지켜야 하는 법이고, 하늘을 나는 매를 잡으려거든 바람의 방향을 읽고 그물을 쳐야 하는 법이다. 무턱대고 달려들면 너만 다칠 뿐이니라. 점이 할머니의 말은 여전히 아리송했지만 보미는 그 안에 담긴 뜻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 승부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할머니, 조금만 더 쉽게 일러주시면 안 될까요? 보미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박영감 그 늙은 너구리 말이다. 워낙에 욕심이 많아 제 배 채우는 일에는 물불을 안 가리는 놈이지. 그런 놈일수록 뒤가 구린 법이니라. 잘 살펴보거라. 분명히 어딘가에 제 발등을 찍을 만한 약점이 숨겨져 있을 게다.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보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곳에서 너를 도울 귀인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니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거라. 점이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보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보미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누구를 두고 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일단 가슴 깊이 새겨두기로 했습니다. 막막했던 마음속에 힘이 하나마 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힘을 내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이 할머니의 조언을 들은 보미는 그날부터 박영감의 약점을 찾기 위해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분명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보미는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바티를 하면서도 박영감 집 주변의 동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누가 그의 집을 드나드는지 무슨 물건들이 오고 가는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은 유난히 밤늦도록 사랑채에 불을 밝혀두고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기록하는 듯 했고, 보름에 한 번꼴로 외지에서 온 듯한 낯선 상인들이 밤에 몰래 그의 집을 찾아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필시 저 상인들과 무언가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저 장부들, 저 안에 비밀이 있을 거야. 보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달빛도 없는 금음날 밤을 이용해 그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박영감의 사랑채 담벼락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창호지 틈으로 안을 엿보았지요. 다행히 박영감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서탁 위에는 술상과 함께 여러 권의 장부와 문서 꾸러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 중 하나에 박영감의 비리를 증명할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설령 저 장부를 손에 넣는다 해도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지요. 결정적인 단서가 눈앞에 있었지만 보미에게는 그저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막막함에 다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보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선비, 최선경이었습니다. 그래, 그분이라면 글자를 아시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보미는 새벽같이 일어나 이른 아침을 지어놓고는 어머니께 잠시 들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댄 뒤 큰 마음을 먹고 최성영이 기거하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그가 자신을 귀찮아하거나 외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선경은 폐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어젯밤 박영감의 사랑채에서 엿본 것들과 자신의 막막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선비님,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아오나 혹시 제가 알아낸 것들을 바탕으로 저를 조금만 도와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글자를 아시는 선비님께서 보신다면 저 장부들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짐작이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선경은 보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절박함이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지요. 그는 지난 며칠간 보미의 일을 외면하려 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력감과 망설임을 떨쳐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가씨의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오. 나 같은 힘없는 선비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보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알아낸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힘껏 돕겠소. 그 순간 성경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좌절감에 사로잡힌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그늘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와 함께 보미를 향한 따뜻한 연민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선경의 대답에 가슴 벅찬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선경은 보미의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박영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면서 보미가 전해주는 단서들을 분석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미가 밤에 온 상인이 비단 꾸러미를 들고 왔는데 나올 때는 빈손이었고 박영감이 다음날 관아 창고 쪽으로 가더라. 고 말하면 선경은 그것이 뇌물수수나 관물 횡령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짚어주었습니다. 또 보미가 기억나는 대로 묘사한 문서의 모양이나 특정 글자를 바탕으로 그것이 토지 문서인지 세금 장부인지 등을 추측해 주었지요. 그의 도움 덕분에 보미는 막연했던 의심들을 조금씩 구체적인 증거로 엮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에게 등불을 비춰주듯 선경의 지식은 보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면서 보미와 선경은 이전보다 더 자주 만나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고 해가 진 후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 마을 외딴 물레방앗간이나 오래된 당산나무 아래서 접선했지요.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고 또 살피며 극도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영감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보미는 낮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눈과 귀로 모은 정보들을 선경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영감의 수상한 행적, 그를 찾아오는 낯선 이들의 인상착에 우연히 엿들은 대화의 조각들까지. 선경은 그 정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다음에 무엇을 더 알아봐야 할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알려주었지요. 때로는 선경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박영감이 속임수를 쓸만한 부분을 미리 예측해 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 속에서 풋풋했던 호감은 어느덧 애틋한 연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 앉아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들의 눈빛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깊은 감정이 소리 없이 오고 갔지요. 성경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피곤해 지쳐 돌아온 보미의 모습에서 강인함과 동시에 애처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그녀가 겪고 있을 두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등을 돌린 무기력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보미를 만나면서 그는 잊고 있던 삶의 의지와 정의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보미 역시 선경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그늘진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그의 눈빛에는 총명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깊은 생각에 감탄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는 그의 마음에 크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이고 자신은 농부의 딸이라는 것을,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기에 그를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큰 슬픔과 불안감을 느껴야 했지요.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도 결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 앞에서 남몰래 가슴앓이를 해야 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그들의 마음도 함께 깊어갔지만 현실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숨막히는 첩보전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경은 박영감이 중요한 비밀 장부를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 즉 사람들의 의심을 덜 받는 장소에 숨겨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본 결과 마을 외곽에 위치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사당이 가장 유력한 장소로 떠올랐지요. 그곳은 평소 인적이 드물어 비밀 문서를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고 혹시 발각될 위기에 처하면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기도 쉬운 곳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어버린 금음날 밤, 보미와 선경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문제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의 기척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사당 경내로 들어선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역할을 나누었지요. 보미는 사당 밖에서 망을 보고 선경이 낡은 문을 삐걱거리며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당 내부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자욱하고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희미한 등불에 의지해 선경은 사당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및 낡은 궤짝 안, 심지어 천장 석가래까지. 하지만 장부로 보이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리가 틀린 것은 아닐까? 포기하려던 순간 선경의 발끝에 무언가 툭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마룻바닥 일부가 살짝 들썩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룻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땅을 파고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본 선경은 숨을 삼켰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여러 권의 낡은 장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선경은 등불을 가까이 가져가 장부 몇 페이지를 급히 넘겨보았습니다. 서툰 한자와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영감이 지난 수년간 아전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세금을 얼마나 착복했는지, 농민들의 땅을 어떤 방식으로 빼앗았는지, 그리고 상인들과 결탁하여 어떤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영감의 목을 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선경은 장부를 품속 깊이 숨기고 조용히 사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보미에게 눈짓으로 성공했음을 알렸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기쁨과 안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장부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박영감의 횡포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곧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장부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인가? 힘없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영감 역시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사당에 숨겨둔 자신의 비밀 장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불같이 노했습니다. 처음에는 좀도둑의 소행이거나 경쟁자의 짓이라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최근 들어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봄이 계집의 소행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지요. 그 발칙한 년이 필시 무언가 알고 이를 꾸민 것이 틀림없어. 박영감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부의 내용이 관하나 더 높은 곳에 알려지기 전에 빼앗긴 장부를 되찾고 보미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그날 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척하며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곧장 보민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년아, 내 장부를 훔쳐간 것이 내년이지. 당장 내놓지 못할까? 박영감은 다짜고짜 보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수하들은 집안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장부를 찾기 시작했고 병석에 누워있던 봄이 아버지를 마당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내 이놈, 딸년을 잘못 가르친 죄가 크다. 내 딸이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내 놈 목숨부터 끊어놓겠다. 박영감은 봄이 아버지를 마당 기둥에 묶어놓고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노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봄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장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흥, 이제야 실토를 하는구나. 그럼 당장 장부를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애비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맞아 죽을 줄 알아라. 박영감의 눈은 살기로 이글거렸습니다. 봄이는 공포와 절망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했지만 장부를 넘겨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선경이었지요. 그는 보미의 비명소리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왔다가 박영감의 만행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보미를 구하고 싶었지만 자신은 그저 글만 읽은 선비일 뿐 칼을 든 박영감의 수하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면 더 큰 힘, 공권력을 빌려와야 한다. 순간 선경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몇 해 전 한양에서 잠시 인연을 맺었던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분이라면 틀림없이 박영감을 처단하고 보민의 가족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박영감의 수하들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보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지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지금 즉시 한양으로 달려가 암행어사께 이 사실을 고하고 도움을 청하겠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부디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주시오. 내가 반드시 돌아와 아가씨와 아버님을 구할 것이오. 보미는 눈물을 머금고 희망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경은 마지막으로 보미의 손을 한번 힘껏 잡아주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한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단순히 비밀 장부만이 아닌 보미와 마을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고 세상을 등진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맞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서는 용기 있는 선비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양을 향해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선경이 떠난 후 보미는 홀로 남아 거대한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박 영감 앞에서 일부러 두려움에 떠는 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님, 살려주십시오. 장부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뒷산 동백나무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제발 아버지 목숨만은. 박 영감은 보미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장부를 찾는 것이 급했기에 일단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아들에게 보미를 감시하게 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지요. 보미는 밤새 박 영감의 수아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일부러 엉뚱한 장소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외양간 구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물가 돌 틈에 숨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박 영감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밤새 온 마을을 뒤지며 헛수고만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보미의 기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려울 터였습니다. 그녀는 몰래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평소 박 영감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젊은이 몇몇이 보미의 용기에 감복하여 그녀를 돕기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밤새 박 영감 수아들의 눈을 피해 마을 곳곳에 숨어 동태를 살피고 유사시 보미를 돕기 위해 낫과 괭이를 들고 은밀히 모였습니다. 비록 작은 힘이었지만 그들의 용기와 연대는 보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며 선경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될 무렵 멀리 마을 어귀에서 희미하게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인가 싶더니 점점 그 수가 늘어나 땅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행어 사출두요. 외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마패를 지켜든 역졸들을 앞선 일단의 무리가 횃불을 밝히며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온 선경이 마침내 암행어사와 함께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박 영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마을은 어사 휘하의 군사들에 의해 포위된 후였지요. 암행어사는 지체 없이 보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기둥에 묶인 채 신음하는 봄이 아버지와 며칠 밤을 새워 초췌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보미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크게 노하여 박 영감을 당장 끌어내라 명했습니다.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했던 비밀 장부를 암행어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박 영감에게 당했던 핍박과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장부를 넘겨받은 암행어사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 동안 용기를 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박 영감의 죄상을 앞다투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쌓이고 쌓였던 울분과 원한이 터져나온 것이지요.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들은 넘쳐났습니다. 박 영감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죄악이 만천에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박 영감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하늘을 대신해 그의 죄를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암행어사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박 영감과 그의 악행에 가담했던 수하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포박되어 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그가 농민들에게 불법으로 빼앗았던 땅 문서와 재산들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명해졌고 부당하게 거두어들였던 세금 역시 되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마을 사람들을 공포와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탐욕스러운 악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마을에는 그야말로 해방의 기쁨이 넘실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으며 밤새도록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보미와 목숨을 걸고 한양까지 달려가 도움을 청해 온 선경에게 마을 사람들은 아낌없는 칭송과 감사를 보냈지요. 특히 억척스럽지만 지혜롭고 용기 있는 보미는 마을의 영웅처럼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보미 아버지 역시 딸의 용기와 되찾은 땅 덕분인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 사라진 덕분인지 신기하게도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마침내 정의가 바로 서고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평화와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마을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을 때 선경은 조용히 보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세상을 등진 무기력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식과 용기로 약자를 도왔으며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자신감과 함께 한층 깊어진 인간적인 성숙함이 엿보였습니다. 봄이 역시 예전에 씩씩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던 시골 처녀가 아니었지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그녀는 더욱 강인해졌고 지혜와 용기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 근처에 있는 오래된 동백나무 아래서 다시 마주 섰습니다. 붉은 동백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못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께 위험을 헤쳐나오면서 서로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애틋한 감정을 어찌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확인하면 할수록 그들 사이에 놓인 현실의 벽 또한 더욱 선명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반가의 후예였고 그녀는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가 당연시되던 조선 사회에서 그들의 결합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설령 성경이 몰락한 양반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통념과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경은 보미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그녀의 노고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상처와 헛된 기대를 안겨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봄이 역시 선경을 향한 고마움과 연정을 숨길 수 없었지만 그에게 매달리거나 함께 떠나자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땅과 가족이라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뿌리가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 속에 수많은 말을 담아 전할 뿐 끝내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선경은 보미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다시 한번 큰 뜻을 품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무겁지만은 않았지요. 비록 보미와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은 가슴 아팠지만 그녀 덕분에 되찾은 삶의 의지와 선비로서의 도리는 그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는 보미의 용기와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성공하여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멀리서나마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봄이 역시 떠나가는 선경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애써 눈물을 감추었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임을 알기에 그저 그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다시 흙과 씨름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선경이라는 이름이, 그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기억이 붉은 동백꽃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박영감의 비리를 조사하고 처단했던 암행어사는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모든 사실을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탐관오리의 죄상을 보고하는 와중에 그는 억울한 백성들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강인하고 지혜로운 농부의 딸 보미와 비록 몰락했지만 불의를 보고 용기를 낸 선비 최성경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지요. 특히 암행어사는 최성경의 고든 성품과 뛰어난 식견을 눈여겨보았던 터라 그가 다시 관직에 나아가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몰래 힘을 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한양으로 돌아간 선경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학문에 정진했고 이듬해 열린 과거 시험에서 놀랍게도 높은 등수로 급제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양 바닥에 제법 알려지게 되었고 조정에서도 그의 재능을 주목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마침내 어엿한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관직 생활을 시작한 선경은 청렴하고 강직한 일처리로 빠르게 신망을 얻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남쪽 끝 시골 마을과 그곳에 있을 보미에게 향해 있었지요. 신분이 달라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보미와의 약속과 그녀에 대한 연정을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룬 이 작은 성공이 과연 보미 아가씨에게 떳떳하게 다가갈 자격이 될 수 있을까?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한데 그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경은 자신을 눈여겨보던 암행어사를 찾아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보미와의 인연, 그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신분의 차이 때문에 차마 다가서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까지 모두 고백했지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어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주부, 자네의 마음이 그러할 줄 내 짐작하고 있었네. 신분이라는 것이 무에 그리 대단한가? 사람의 진심과 의리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사는 잠시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더니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자네와 그 처녀는 단순한 인연이 아닐세.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니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이라 할 수 있지. 자네가 진정 그 처녀를 마음에 품었다면 세상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망설이지 말게. 자네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사내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내 비록 큰 힘은 못 되나 자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부당한 시선들은 막아주겠네. 어사의 격려는 선경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신분의 벽을 넘어 보미에게 다가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휴가를 내어 몇 년 만에 다시 남쪽 시골 마을로 향하는 말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이제 불안감이 아닌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선경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몇 년 사이 그는 몰락한 선비가 아닌 어엿한 관복을 차려입은 조정의 나리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반가움에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경은 한달음에 보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보민은 뜰 앞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맑고 강인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선경을 보고 보미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렸지요. 선경은 벅차오르는 마음을 누르며 보미 앞에 다가섰습니다. 보미 아가씨, 아니, 보미 낭자, 나요, 최선경이요. 늦었지만 약조를 지키러 왔소이다. 보미는 꿈을 꾸는 듯 멍하니 선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 역시 그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보미의 부모님도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건강을 되찾은 보미, 아버지는 딸의 눈물과 선경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모든 것을 짐작하고는 조용히 선경을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선경은 보미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큰절을 올리고 보미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과 변치 않은 마음, 그리고 앞으로 보미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굳은 약속을 전했습니다. 보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양반나리와 농부의 딸이라는 엄청난 신분 차이에 당황하고 걱정했지만 선경의 진솔한 태도와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결국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점이 할머니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사람이 어찌 막겠는가, 다 제 짝을 찾아가는 법이지 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가난한 선비였던 최성영 나리와 농부의 딸 보미의 혼례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이 함께 겪었던 시련과 서로를 향한 깊은 마음을 알기에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비록 양반가의 화려한 혼례는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소박하고 따뜻한 잔치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선경은 청렴하고 지혜로운 관리로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데 힘썼고, 보미는 남편의 든든한 반려자이자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보미는 비록 양반가의 예법에는 서툴렀지만 땅을 아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로 남편을 도왔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앞장섰지요. 사람들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민의 집들 앞에는 그 해에도 어김없이 붉은 동백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백꽃이 마치 온갖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랑을 피워낸 보미와 선경의 모습을 닮았다고 이야기했지요. 흙내음 짙은 땅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신분의 벽을 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야담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신분이나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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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나 싶습니다.